되어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이신 임지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지원 박사는 2021년 8월 피츠버그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 제목은 Saving the Stuffed Animal: Narratives of Violence, Fictions of Comfort 이고 봉제 인형의 문학적 재현이 어떤 식으로 동물 착취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위로하는지를 논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안과 밖에 실린 논문에서 인류세 담론이 지닌 허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했고 The Velveteen Rabbit이라는 책 컬렉션에 실린 논문에서는 토끼 인형의 고통이 어떤 식으로 동물의 현실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발표할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의 자연 쓰기, 즉 Nature Writing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임지원 박사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학기 말이라서 타이밍이 좋지 않은데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강연이 긴 편인데 지루하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요즘 환경 관련해서 가장 많은 말이 다 망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망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세상이 망한 꼴을 보여주는 내러티브들도 많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논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런 식의 말들, 이런 식의 상상력이 주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 같은 게 있는데 불만이라기 좀 그렇고 대안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말들의 출처로 거슬러 올라가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붙인 이름인데 지구 황폐화 서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얘기를요. 어떤 건지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 문명의 붕괴와 그에 수반된 생태학적 고갈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식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문화적 상상력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어떤 의미에서 인류 문명 이후를 상상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각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데 재밌는데 충분히 학문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이런 그림들이 환경 위기 또는 생태학적인 고갈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인간 문명 붕괴 이퀄 생태학적 재앙으로 제시되는 면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장르도 되게 인기가 많은 것에 비해서 좀 연구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관심을 가진 게 이 장르에서 자동차가 은근히 계속 큰 역할을 해요. 계속 생존자들은 자동차로 도망을 치죠.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전 되게 신기한 게 굉장히 익숙한 풍경입니다. 적대적인 환경을 자동차를 가진 커플이라든지 가족이 질주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현실의 연속이죠. 우리의 현실과의 단절이라기보다 자동차 중심 시대가 계속되는 미래를 그리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이건 조금 잡설이니까 넘어가고 보세요. 이 지구 황폐화 서사라는 게 인식되면서도 좀처럼 역사적으로 인식되지는 않거든요.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황폐화된 지구에 대한 상상력과 생태학적 메시지는 실제로 역사적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문명 멸망이랑 생태학적 위기라는 게 우리는 지금 떼어놓을 수 없겠지만 항상 연결돼서 상상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명의 끝에 대해서 상상하는 방식은 굉장히 생태학적 담론을 경유해서 구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거꾸로 말해도 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환경 담론이라는 게 문명의 끝에 대한 특정 종류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담론에 문학 연구 내지 문화 연구가 개입할 틈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제가 붙인 이름인데 생태 묵시록적 레토릭 혹은 묵시록적 생태학적 레토릭이 우리의 생태 담론 및 지구의 끝에 대한 상상력 양쪽을 조직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이대로 가면 지구가 살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류의 레토릭입니다. 이런 식의 담론이, 이런 식의 말하기 방식이 환경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문학적 상상력이 있는데요. 다들 익숙하실? 제가 이건 요즘에 대학 입시에 필요한 책이라고 알고 있어서 조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62년작이고요. 이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암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지구의 끝에 대해서 쓴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좀 잡설인데 이거 아시나요? 약간 동물 학대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쓴 거의 최초의 작가 블랙뷰티의 작가도 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거의 마지막 작품으로 자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떤 실제 운동의 불씨를 당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을 깊이까지 파고들어서 그것을 재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일단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환경적 위기의식 또는 환경운동은 1960년대 미국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추적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1960년대에서 출발한 미국의 환경운동을 특징 짓는 인식이 뭐냐면 전지구적 차원의 위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분적인 위기의식은 있었어요. 여기에 황무지가 없어지고 있다. 여기에 물이 더러워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지구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의식은 1960년대로 정확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것이 생태적 문명적 종말로 갈 것이다 라는 감각 역시 이때로 정확히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환경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고하는 이 서사들은 논픽션이기는 한데 문학적 상상력에서 굉장히 많은 걸 빌려와요. 침묵의 봄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이 글들에 구현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침묵의 봄 제 1장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미래를 위한 동화 A Favor for Tomorrow라는 제목입니다. 가상의 마을에 가상의 생태학적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SF적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생생하게 그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읽어볼게요. On the farms, the hens brooded, but no chicks hatched. The farmers complained that they were unable to raise any pigs. The litters were small, and the young survived only a few days. The apple trees were coming into bloom, but no bees droned among the blossoms. So there was no pollination, and there would be no fruit. The roadsides, once so attractive, were now lined with brown and withered vegetation as though swept by fire. These too were silent, deserted by all living things. Even the streams were now lifeless. Anglers no longer visited them, for all the fish had died. No witchcraft, no enemy action had silenced the rebirth of new life in this stricken world. The people had done it themselves. 이게 정말 저는 뭔가 환경운동의 역사에서 이 대목을 꼭 읽고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재의 언어죠.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공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지 않고 축사에서 아기 돼지가 자라나지 않고 더 이상 벌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고 한때 아름다웠던 길가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떠난 어떤 미래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상체험이에요. 가상의 노스텔지어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있는 것들이 없는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지금 있는 것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이미 익숙하지만 이땐 정말 새로웠던 인식. 이것이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저지른 일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상체험인 거예요. 칼슨이 제공하는 거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생생한 생태학적 망한 미래의 가상체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형태의 체험이라서 이게 당시에 얼마나 새로웠을지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20세기 문화적 생산물들의 함정인데요. 우리랑 너무 많은 맥락을 공유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뻔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뻔한데? 라고 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새로웠는지, 그리고 이게 뻔해지기까지 이 작품들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역사적 맥락을 되살려내서 볼 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 제가 그리고 침묵의 봄이 당시에 새로웠던 점은, 이것도 저의 용어인데, 유한자연의 개념을 전파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형태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이 무한히 재생 가능하다,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굉장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인간 역사에서 이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 뭔가 무한 자연의 개념에 대한 굉장히 충격적인 재평가의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겹의 충격적인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겹은 자연이 소모 가능하고 인간의 기술로 수정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했던 거기도 하잖아요. 자연이 진짜 수정 가능해지기를. 근데 이것이 인간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간과 자연의 공동 패배이다. 이 두 겹의 충격이 있는 거거든요. 요 맥락에서 방금 들은 대목을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침묵의 봄의 수사적 힘은 되게 생생한 생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상상하는 데서 오는 동시에 그 상상력을 프레임하는 방식에서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생태 종말의 이미지가 맥락 없이 제시되는데도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근데 칼슨이나 1960년대 초기 환경운동자들이 이런 상상력을 창안할 때, 그리고 퍼뜨리기 시작할 때,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맥락 속에 포장되어서 제시가 됐어요. 이 대목을 한번 볼게요. 미래를 위한 동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따온 대목인데, A green specter has crept upon us almost unnoticed, and this imagined tragedy may easily become a stark reality we all shall know 라고 하면서 침묵의 봄의 본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글을 뭘로 제시하는 거냐면 최악의 미래의 가상체험으로 제시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쉬운 말로 하면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났을 때처럼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아직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있다 라는 어프리시에이션을 어떤 의미에서 주는 가상체험인 거고, 이 가능한 미래의 가상체험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절망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실이 될 수 있는 상상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점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파고 들어온 무서운 그림자가 어떤 미래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미래로 가지 않게 하려는 굉장히 실용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한 글이라는 거죠. 이거는 침묵의 봄 마지막 장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마지막 장은 또 다른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로버트 프루스트의 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이 매끄러운 고속도로의 끝에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길을 틀어야 한다. 더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록적인 미래가 임박한 현실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미래가 아직은 회피될 수 있고 회피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 프레임에 넣어서 묵시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어두운 상상적 체험이 강력한 행동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묵시록적 상상력 자체를 대중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게 항상 대중화에 따라오는 뭔가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해야 되나? 상상력 자체는 전파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프레임을 전파시키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더 얘기를 할게요. 생태의 묵시록적 상상력 혹은 침묵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묵시록적 레토릭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한계의 직면에 있죠. 우리가 다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레토릭 자체의 성격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unfortunate한 그간의 역사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유학을 하는 동안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마존 산불이었어요. 근데 SNS를 들어가기만 하면 아마존에 지금 산불이 나서 몇 평방미터가 하루에 타고 있답니다. 이걸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환경에 미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앞서는 거예요. 진짜 어쩌라는 거지? 알려서 뭐 하라는 거야? 내가 고칠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묵시록적 레토릭이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 만료라고 부릅니다. 이 기한 만료는 제가 보기에는 내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충격 효과에 의존하는 레토릭은 언제나 수명이 짧아요. 충격적인 것은 당연히 충격에 무뎌지게 되고 충격적인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기도 해요. 충격에 오히려 무뎌졌을 뿐만 아니라 충격에 지겨워지고 충격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이게 1960년대에 개발된 거잖아요. 이 레토릭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1960년대부터 이대로 가면 세상이 망해라는 말을 계속 들어본 거죠. 그 자체의 짜증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망해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를 60년대부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봐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진행이 돼버렸다. 이게 굉장히 맹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환경 관련 뉴스에서 무차별적으로 생태학적 레토릭이, 그러니까 묵시록적 레토릭이 남용되는 면이 있죠. 대안 제시나 정보 맥락화 없이 클릭베이트로. 그래서 이 자체의 충격 효과 수명 만료하는데 더 기여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용 방식이나 이 자체만의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60년대에 이 사람들이 예고했던 것은 거의 전부 현실이 됐습니다. 더 끔찍한 거는 이때 작품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겪을 일들을 거의 다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사람들은 최악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한 건데 예언을 못한 것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빠를지는 이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상했던 최악의 미래와 그 이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망해 라고 60년째 반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가는 게 생태학적 장르로서의 지구 황폐화 서사, 아까 그 그림들에 나온 서사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생태 묵시록적 레토릭이 직면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상체험으로서 제시된 거라고. 가상체험이 더 이상 아니죠. 가상체험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게 1차적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생태적인 메시지를 제시한다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황폐화 서사의 형태로 무한 재생산될 때요. 지구 황폐화 서사에 잘 의논되지 않은 특징들을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더 로드, 매드맥스 이런 거 진짜 그리고 게임들에는 무한히 많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읽어보면 생태학적인 멸망은 그냥 배경이에요. 실제로는 저는 이런 이야기들만큼 인간의 운명에 전적인 관심을 가진 서사를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모든 서사적 관심이 주인공의 인간적 생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오히려 서사적으로 극단적 설정이기 때문에 지구나 비인간 동물들이 인간 생존 서사의 배경이자 리소스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살아남기 급급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굉장히 정당화되는 면이 있죠. 이거 말고도 사실 요즘 유행하는 그 멸망 후 서바이벌 서사의 정치적 문제들이 진짜 많거든요. 소위 각자 도생의 교훈을 되게 강조하는 면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저는
학문적으로는 생태학적인 것만 연구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분들이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세 번째 문제는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구의 생태적 파멸 이후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지구의 생태학적 고갈을 예정된 미래로 제시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서사적인 맹점인데,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물어보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거칠게 말하면 지구 황폐화 서사를 읽은 다음에 이거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보통 그거 끝나고 그런 영화 보면 무슨 얘기하죠? 저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하죠. 이거 자체가 이미 생태학적 관심사의 어떤 포컬 포인트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 붕괴가 지구의 생태학적 붕괴와 동일시되는 면, 그리고 인류 문명 변성과 지구의 번성이 은근슬쩍 같이 가는 면, 다른 가능한 설정들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전지구적 생태학적 재앙 이후를 그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전제는 레이첼 카슨 같은 사람들이 이 상상력을 생태학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전제예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문학적 레프레젠테이션의 문제랑도 엄청나게 연결이 되는데요. 뭔가를 레프레젠트 한다고 해서 그거를 비판한다고 볼 수 있나? 이건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요즘에 되게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존재를 레프레젠트 하는 게 그 존재를 어드보케이트 하는 건가? 그 존재를 비판하는 건가?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등장시킨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한 포스트 서사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은근슬쩍 그러니까 은근슬쩍 동일시되는 것들이 생태학적 재앙 서사나 에코 스릴러 같은 장르가 있죠. 이런 거는 지구가 생태학적 파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폭로하는 면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 이후를 그린다라는 설정이 될 때 아예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버리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구 황폐화 서사는 제가 보기에 이제는 생태 묵시록적 레토릭의 남용의 한 형태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재앙의 미래에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개별 작품들 비평을 보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없어요. 지구 황폐화 서사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사가 자꾸만 비평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장르와 서사의 정치적인 기능에 대한 의문이면서 그것에 대한 비판적 맥락에 대한 의문 제기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되겠죠.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하는 집단이 있어요. 티모시 모튼이라고, 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고 아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특정 스타일의 문학 이론가들입니다. 환경 문학 이론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생태 묵시록적 레토릭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공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곳까지 갑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콜로지 비욘드 디제스터를 한다고 해요. 재난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생태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Looked at one way, evolution is a long history of disasters, such as extinction, which is to say, since disaster is everywhere, it is of no cosmic significanc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생태 묵시록적 레토릭의 문제가 우리가 비재난 사태를 가정한다고 보는 데서 오는 거죠. 모든 환경 운동이 기본적으로 그 자연 보호주의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공유하는 이론적인 문제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 보호돼야 할 온전한 자연의 개념을 가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어차피 멸망해가고 더러워져 가고 망해가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비재난 상태와 재난 상태를 나누는 것 자체가 헛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일단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망함 이후에 있었으므로 망함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고 현재의 위기가 딱히 특별할 거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세상의 항시적 재난성 내지 포스트 아포칼립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이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 이것의 사회적 정치적 효과를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들은 항상 멸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이 초래한 6번째 대멸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물은 항상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된 것도 물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계절은 항상 변해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게 누구를 생각나게 하죠? 기후변화 부정론자를 생각나게 하죠. 너무 가까이 가요, 그거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 패배주의의 정서랑 지나치게 근접한 면이 있어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 놀이는 돼도 실제적인 대안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주의는. 그리고 그래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상할 건설적 도구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론적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또 한편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생각해보면 환경 위기의 총체성을 처음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첼 카슨의 레토릭, 그러니까 침묵의 봄의 레토릭이 필요했던 거죠.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믿음의 시대를 깨기 위해서 모든 게 망할 거라는 경고의 레토릭이 필요했다면 모든 게 망할 거라는 기대가 일상화된 시대에 필요한 건 뭐지? 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된 게 그린 아포칼립스 또는 녹색 종말 상상력인데요. 이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 문명 이후 지구를 비인간 생태계 번성의 공간으로 상상하는 류의 상상력인데요. 이거는 그림만 찾아봐도 알 수 있어요.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를 굉장히 넘나들어요. 그리고 이쪽 이미지들도 은근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반반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약간 디스토피아 느낌이 나면서 살짝 섬뜩한 유토피아의 느낌도 결합돼 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반반이고 근데 여기로 가면 거의 완전한 유토피아상이죠. 그래서 그 녹색 종말 상상력의 유토피아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문학 연구자니까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녹색 종말 상상력은 그러니까 서사보다 이미지적으로 더 확산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서사 연구자니까 서사로 가봤습니다. 이 책 보신 분들 있겠죠? 앨런 와이즈만의 2007년 베스트셀러 인간 없는 세상 World Without Us입니다. 이거를 저는 녹색 종말 상상력의 가능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한 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장 인간이 지구에서 없어진다면 각 지역이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상상한 어떤 의미에서 SF적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논픽션이긴 하지만 이 책의 특징은 환경적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면서 다 망했다 레토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인간이 없는 지구의 생태학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점이 근간에는 침묵의 봄의 바탕에 있는 것과 같은 알미 있어요. 이런 인간이 없어지면 나무가 갑자기 돋아날 거다라는 상상력의 근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나무를 진짜 러프하게 말하면 인간이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죠. 이거는 카슨이 가지고 있던 거죠. 침묵의 봄이 가지고 있던 거죠. 다만 이 알미 생태 묵시록적 장르에서랑은 엄청나게 다른 형태로 구현화되는 거예요. 조금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유명한 대목인데 On the day after humans disappear, nature takes over and immediately begins cleaning house.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게 거기서 제일 거의 유명한 대목인데요. 뉴욕 센트럴 파크의 미래를 그린 대목인데 언어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With no dredging,
Central Park's ponds and reservoir have been reincarnated as marshes. Without natural grazers, Central Park's grass is gone. A maturing forest in its place, radiating down former streets and invading empty foundations. 어떤 의미에서 침묵의 봄을 생각하게 나게 하는 레토릭이 있죠. 지금 있는 것들이 없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이 없어진 미래가 부재의 공간이 아니라 되게 짜릿한 재생의 언어, 클렌징의 언어로 제시를 되죠. 센트럴파크의 호수는 늪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람들이 가꾼 풀이 없어진 자리에는 나무들이 성숙하고 그 나무들은 빛처럼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기쁨이 있죠. 그 기쁨에 좀 주목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 기쁨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녹색 종말의 문학적 연구의 핵심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약간 기뻐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장르의 매력인 동시에 수수께끼거든요. 녹색 종말은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미래의 생생한 체험이에요.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것들의 가능성을 체험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점이, 저는 녹색 종말의 기쁨이 결국은 인간 없으면 다 돼가 아닌 것 같거든요. 월드 위다웃 어스에도 계속 말하는 게 인간이 그냥 없어진다고 이것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죠. 발전소 같은 게 계속 운영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닿을 수 없는 미래인 거예요. 정말로 닿을 수 없는 미래인데, 정말로 닿을 수 없는 가능성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뒤집어진 유토피아 꿈이기도 한 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만든 것들과 자연이 되게 같이 잘 사는 미래를 상상하는 거기도 하고, 항상 녹화된 도시를 꿈꾸죠. 이런 얘기에서 찾아보면 항상 도시가 초록초록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 녹색 종말 상상력에 정말 연구가 안 됐는데 이것의 계보를 추적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1950년대에 나온 Earth Abide라는 책인데 한국에 번역이 안 돼서 제목이 되게 다양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역은 아닌데 저는 어떤 제목이 마음에 들었냐면, 이거를 지구는 잘 있다라고 번역한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이 감을 너무 잘 담은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간 없는 세상과 정말 관련이 있는 작품인 게, 인간 없는 세상이 작가 와이즈먼이 이 지구는 잘 있다라는 책을, 상당히 우리한테는 잊혀진 책인데요, 참고도서 목록에서 리퍼런스를 하고 또 마지막 문장에서 리퍼런스를 해요. Without us, earth will abide and endure. But without her, we could not even be. 라고 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리퍼런스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리고 인간 없는 세상의 유명한 센트럴파크 대목,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목도 지구는 잘 있다의 센트럴파크 대목에서 영감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거는 1949년작인데 정확히 말하면 정말 재미있는 점이, 제가 아까 말한 그 지구 황폐화 상상력이랑 녹색 종말 상상력이 역사적으로 갈라지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정상으로 보면 전형적인 황폐화된 지구 속 인간 생존 서사입니다. 전염병으로 갑자기 인류가 몰살당한 미래에서 생존하고 동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어떤 남자의 모험을 그리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장르적 전형성을 벗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인간이 자리를 비운 후에 오히려 푸르러진 지구에 감탄을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순간들에 정말 장르가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르적 갈래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지점에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구 황폐화 상상력의 조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녹색 종말 상상력의 초기 형태인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게 책 표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책 표지를 찾아보면 책 표지가 전부 같은 스타일인 책들이 있고 좀 갈라진 책들이 있잖아요. 이건 딱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져요. 지구가 나오는 거랑 인간이 나오는 거랑. 그래서 이 표지의 두 갈래에서 이미 드러나는 거죠. 이 안에서 이 내러티브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 조금 읽어볼게요.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During thousands of years, man had impressed.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 지구가 멸망했다는 걸, 인류가 거의 다 멸망했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During thousands of years, man had impressed himself upon the world. Now man was gone, certainly for a while, perhaps forever. Even if some survivors were left, they would be a long time in again obtaining supremacy. What would happen to the world and its creatures without man? That he was left to see. 여기서 he가 주인공이거든요. 초점 화자예요. 1인칭 화자라기보다. 그러니까 화자는 인간을 몇 천 년 동안 생상에 자신을 각인한 존재라고 정의하죠. 이것도 정말 인류세적 환경의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 없이 이 세상과 그 존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주된 감정을 쓰라고 하면 기대감이라고 써야 정답일 거예요. 근데 생존에 대한 기대가 아니죠. 인간의 번성에 대한 기대도 아니죠. 여기서는 그리고 지구가 인간의 생존 투쟁의 공간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기대감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되게 특수한 가상 체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On island within an island, the green oblong of the park will remain. 센트럴 파크 얘기하는 거예요. Give it 2 seasons. And the eager saplings are sprouting. Give it 20 years, and it is a jungle of second growth, with each tree straining upward to gain light above its fellows. Give it 100 years, and you walk in full-grown forest. Scarcely knowing that man was ever there, except where the stone arc will span the underpass, making a strange cave. The doe walks in the woods, and the wildcat leaps upon the rabbit, and the bass jumps in the lake. 여기 굉장히 아까 읽은 그 World Without Us 진짜 많이 생각나는 대목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재밌는 점이 인간 종말 후 지구를 묘사할 때 기회와 가능성의 언어로 묘사한다는 점이에요. 2 계절이 주어진다면, 1년이 주어진다면, 100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라고 하고 대답을 하죠. 이 시공간을 채울 거는 자라나는 식물과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 생존과 굉장히 무관한 체험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가상 체험의 형태로 독자들과 공유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1부 끝에 가면 이 책이 1부가 진짜 재밌고 그 다음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근데 1부 끝에서 1인칭 화자가 캘리포니아 베이에 전기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도시의 불이 전부 꺼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행방불명된 주인공 부모님 집에서 바라보면서 공포와 슬픔을 느끼는 동시에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기대감에 가득 차요. His chief interest remained the careful observation of what was happening to the world after the removal of man's controls. 인간 통제가 없어진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나의 주된 관심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본인도 이상한 기대감에 가득 차고 이걸 보면 되게 특이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지 않나요? 서사적 약속도 하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소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에 갑자기 저는 이걸 보겠다고 해서 진짜 이걸 볼 줄 알고 되게 기대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어떤 되게 엘리저블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같이 부족을 꾸릴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엄청 전형적인 생존 공동체 빌딩, 인간 리프로덕션 서사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아담과 이브 이야기까지 생각나게 하는 진짜 전통적인 생존 서사가 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안으로 포함되지 않는 되게 번쩍이는 녹색 종말적인 가상체험의 순간들도 있죠. 다른 픽션들에서도 서사에서는 전통적 서사 속에 묻혀서 반짝이는 순간들로 이게 존재할 때가 진짜 많아요. 하지만 이 상상력은 이 이야기 안에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60년 후에 다른 이야기, 다른 책에서 지켜지게 되죠. World Without Us의 생태학적 가능성의 full realization의 형태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저의 3줄 요약입니다. 인간과 환경 관계에 대한 새로운 충격적인 인식이 50년대, 60년대 있었고
그게 둘로 갈라진 거죠. 하나는 침묵의 봄과 전 세계적 묵시록적 환경운동. 근데 이게 이제 와서는 좀 유통기한이 다 했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마이너한 형태로 묻혀 있었던 문화적 전통. 지구는 잘 있다에서 녹색 종말 상상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새로운 환경 레토릭의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보너스 페이지인데요. 녹색 종말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낭만주의, 제가 원래 낭만주의 전공인데 낭만주의를 되게 오랫동안 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낭만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낭만주의가 가상 체험으로서의 자연을 제공하는 전통의 근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학계에서는 조금 유명해졌죠. 전염병으로 인한 최초의 인류 멸망 서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유명해진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황폐화된 지구의 인간 서바이벌 서사이면서 놀랍도록 녹색 종말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책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지면이 사실 뭐에 할애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니라고 하면서 인간 문명의 종말에 대한 화자의 환탄과 회의의 대부분의 지면이 할애되는데 아주 특이한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순간들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사회 시스템이 정지되다시피 한 어떤 겨울의 묘사예요. 근데 화자는 이렇게 운을 떼죠. It was one of those lovely winter days which asserted the capacity of nature to bestow beauty on barrenness. 황폐한 땅에 아름다움을 부여할 자연의 잠재력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겨울날이었다 라고 묘하게 시작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떠난 겨울에 비인간 자연의 묘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It was impossible not to receive pleasure from the sight of these things.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런 광경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지 않기는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녹색 종말의 기쁨의 근간에 있는 어떤 감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아주 다른 겨울이기도 하죠. 이런 가상 체험을 공유하면서 일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